현재 전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상 K방역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주로 언급하던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것이 세계 각국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확진자 1000명에 다다르자 확실히 한국과 일본이 별 차이가 없다는 논조로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당한 증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을 계속해서 비교하는데 한 일본 언론에서 인용한 한국과 독일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언뜻 봐서는 한국과 독일 그래프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이 방역이 무너졌다면서 한데 묶어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보면 Y축의 값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 단위가 훨씬 큰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래프 모양으로 눈속이 많은 것이죠. 또한 지도자층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합니다. 스가 내각은 4명을 초과하는 회식은 금해달라고 당부해놓고 스가 총리 일행은 최근 도쿄 긴자의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15명과 동시에 회식을 하다가 사진에 찍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일행은 경제인 모임을 긴자 스테이크집에서 가졌는데 국민들에게는 제발 4인 이하만 회식을 가져달라고 하며 고트 트래블 캠페인의 일환인 고트 잇 캠페인에서도 4인 초과하는 식사에 대해서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스가를 비롯 장관 일행은 15명이 먹고 마셨습니다. 일본의 한 트위터 이용자는 스가 총리의 회식에 대해 스가도 니카이도 하기우다 문부과학상도 국민에게 방역 지침을 호소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트윗 이용자는 총리 일행은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그러고는 스가 총리는 웃으며 인터넷 생방송에 나와 농담으로 해맑게 가스 총리라고 말해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본 의사협회는 일본이 일 확진자가 10만 명이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며 봉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리마저 긴자 고급식당에서 어울려 연애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원래 자신들의 방역 상황은 모른 척하며 한국을 비방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슬슬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을 도마 위에 올리며 방역이 무너져간다고 지적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이 현재 최고 위기를 맞았는데 공격적인 테스트와 추적 등 K방역으로 유명하던 한국이 이제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비상이라면서 국민들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방역을 주로 극찬하던 CNN에서도 현재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매우 걱정스러울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 양상과는 다르게 감염 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감염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CNN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한국의 감염은 여전히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한국이 전례 없는 위기임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는 다소 독특한 논조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지난 6월만 하더라도 세계 주요 성장국 지표 예를 들며 한국이 가장 경제 선방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했지만 지난 11월 말에는 느닷없이 코로나에서 살기 좋은 나라를 일본은 2위에 올려놓고 한국은 4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 회복률이 늦다는 다소 당황스러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왜 일본보다 순위가 낮냐면서 블룸버그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언론은 일찌감치 지난 8월경에 한국은 군부 통치 시절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 통치에 길들여져 있으며 그 결과로 자유주의에 의한 유럽보다 방역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으며 K방역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방역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시샘과 질투와 더불어 가차없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신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한국 당국은 이제 초강수 방역 지침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감염 기세를 꺾을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16일자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아예 고위험군 전수조사를 일시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입니다. 서울시장 대행은 서울시 인구 전체를 검사할 수도 있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검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K방역이라고 하더니 검사 수도 일본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며 한국의 검사 역량을 일본보다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마치 그에 대한 대답을 하듯 전수조사를 나선 것입니다. 이 전수조사 방식은 원래 해당 기관이나 직장, 단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 방역당국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다른 점은 기존 전수조사는 감염이 일어나야 전수조사로 이뤄지는 방식인데 이제 선제조사로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단위의 전수조사가 전국 단위로 일어나고 있어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는 코로나19 고위험 집단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인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민 전체를 전수검사한다는 각오로 1일 1만 건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검사 건수를 최대 3만 7천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이 검사자가 적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적다고 하지만 실상 도쿄의 경우
일 7,000건 이하이며 확진율은 무려 평균 6%가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루 10,000건에서 하루 37,000건으로 늘리며 확실한 검사를 통해 확진율을 1% 이하로 낮출 정도로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되는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택배 종사자, 종교, 식당 종사자부터 검사를 시작하며 검사 범위를 늘려간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이잡듯 뒤져서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이나 병원에 격리하고 코로나를 잡아가겠다는 방법인데, 이는 사실상 가장 마지막 방법인 전 인구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로 그만큼 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인 고양시에서도 고위험 종사자를 우선하여 선제적 전수검사를 대폭 늘려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양시는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키트 22,000개를 구입해 17, 18일 노인 요양시설 등 372곳 고위험 시설 종사자 12,000명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 PCR 검사가 추가 진행되고 대상자들은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는 해외 입국자를 모두 전수검사로 돌리고 무조건 격리 관리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입니다. 고양시는 현재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당시 공항 검역소에서 유증상자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무증상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증상자에 대해 공항 검역 없이 입국 후 3일 이내 체류지에서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는 현재 방식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이미 현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과정 연수를 위해 네팔에서 입국한 43명 중 사흘 동안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앞으로 국내외의 감염이 가속화될 경우에 당국은 해외 출입국자도 전수검사 및 격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단위를 통째로 검사하고 있고 통제하는 것은 유일하게 중국이 실행해온 방법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중국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보를 은폐하고 그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방역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코로나가 급증하면 봉쇄가 가장 효과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전수조사 방법도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들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봉쇄를 하든 전수검사를 하든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 2,500만 명의 고위험군을 전수검사하고 그 대상을 점차 빠르게 확대해 나간다면 점점 더 코로나의 감염고리를 끊는 데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하나 둘씩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며 한국을 건드리자 방역 당국은 수도권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한국이 쓸 수 있는 것은 아직 그나마 방역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국민들이 여전히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이러한 전수검사가 가능하게 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전면 봉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본의 인구 절반 이하인 한국이 검사 용량은 오히려 일본의 5배 이상으로 완전히 끌어올리며 보란듯이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은 우려 가운데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드디어 일본과 영토 분쟁의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일본과 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센가쿠 열도를 두고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에 센가쿠 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가쿠 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해서 점유하고 있죠. 행정적으로 일본의 영토이고 일본이 실효 지배 중입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중국은 어떤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청일전쟁 패전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의 일시 할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떤 논리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무주지 선점 논리로 버티고 있습니다. 무주지는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땅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1885년에 무주지를 선점했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센가쿠 열도를 이양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센가쿠 열도의 갈등은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해역에서 석유 매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센가쿠 열도 분쟁은 단순한 영유권 귀속 문제보다는 해양 자원과 해양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배타적 경제 수용 및 대륙분 경계 문제, 매장된 천연가스와 석유 획득 등입니다. 거기다 센가쿠 열도는 남중국해와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현재 중국, 일본과 더불어 미국까지도 가세해 해양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도를 둘러싼 양상이 가장 크게 변한 건 2010년입니다. 2010년 9월 센가쿠 주변의 쿠바지바 인근 해상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해당 선박의 중국인 선장을 구금한 후 외교 문제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대응을 내놓습니다. 히토류의 대일 수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접근하여 영토 분쟁 연합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갈등은 서서히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일본 노다 정권이 센가쿠 열도 중 3개의 섬을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국유화 조치가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센가쿠 열도 해역에 해양 감시선과 어업지도선을 파견해 상시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센가쿠 열도는 중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3일 중국 다오이다오 디지털 박물관을 개설했습니다. 센가쿠의 중국명이 다오이다오입니다. 중국은 박물관의 열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사진, 문헌자료, 중국 관영매체 보도 등을 게시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런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박물관은 다오이다오 문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다오이다오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박물관은 후젠 사범대 연구팀이 만들었고 중국 국가해양국사나 국가해양정보센터 등이 운영합니다. 일본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올해 4월 이후 100일 연속으로 센가쿠 열도 인근에 정부 선박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11번은 영해에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7월에는 중국 정부 선박이 39시간 넘게 센가쿠 해역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현 일본 총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복적인 중국 선박 활동은 극도로 심각하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오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8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해서 센가쿠 열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센가쿠 열도 문제가 미국이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 조약 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센가쿠 열도 일대에서 미일 연합훈련 실시를 포함한 영유권 강화 방안을 함께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센가쿠 열도 문제는 앞으로 더 점입가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나라 모두 물러설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까지 동시에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엄청납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군 전력을 꾸준히 보강하며 중국에 전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의 한 장성이 이렇게 말하며 애국주의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천하무적이라는 신화를 깨트렸다. 중국은 충분히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지난 2일 홍콩의 한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군사과학원 특별초빙 수석 전문가 헤이레이 중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전쟁에서 승리한 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을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중 간 힘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선견지명을 갖고 참전을 결정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우세한 장비를 갖춘 적을 열악한 장비로 물리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제국주의는 천하무적이라는 신화를 깨트렸다. 허 중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전 세계가 격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한국 전쟁을 꺼내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 참전일을 기념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는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일입니다. 한편 한국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력을 속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도입 계획도 공식화하며 해상 전력을 높이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는 한 국내 언론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 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아직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의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핵 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 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난색을 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 비확산 원칙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 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이다. 핵 잠수함의 연료는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설치하는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 보수 장비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문제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원칙보다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핵 잠수함이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이 될 테니까요. 또한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 원칙을 어겨왔습니다. 국방부는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핵 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